2024년 부동산 강제경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경매 개요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중에서 특히 경매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도표를 보면서 그 강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부동산 경매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종류와 권리 분석을 보겠습니다. 첫째, 강제 경매가 있습니다. 강제 경매란 일반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집행권원, 집행권원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해달라고 신청함에 따라 개시된 부동산 경매입니다. 민사집행법의 80조에서부터 162조 사이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어, 부동산 경매의 가장 대표적인 경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임의경매. 근저당권자 등 담보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채권 원인 서류. 여기서는 원인 서류는 대출 약정서나 뭐 차용 증서 등이 되어 있고요. 채권 원인 서류와 담보권 설정 서류. 담보권 설정 서류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가 있겠습니다. 서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담보 부동산을 처분해 달라고 신청함에 따라 개시된 부동산 경매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 보겠습니다. 형식적 경매요. 형식적 경매가 있습니다. 형식적 경매란 강제 경매나 임의 경매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실행되는 실질적 경매에 대응하여 특정 재산의 가격 보존 또는 정리를 주목적으로 하여 실행되는 부동산 경매를 부동산 경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형식적 경매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공매라는 절차가 있죠. 공매라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보통 캠코라고 하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 시스템을 이용한 처분 절차인데요. 이것은 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체납된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 주로 이제 부동산이 되겠죠.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로 공개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이 공매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와 매우 유사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여기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매 절차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그 점유자가 어, 명도에 불응을 한다면 인도명령 제도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명도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요. 국가나 관공서, 그다음에 신탁사 등이 보유한 자산을 이미 매각하는 절차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법률에 따른 강제 매각 절차가 아닌 그냥 일반의 매매 성격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국유재산 매각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공매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또 한번 그 따로 챕터를 할애해 가지고서 지금 그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제경매를 공부하시면은 공매 제도는 공매 절차는 사실상 강제경매 절차와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하고 그다음에 기본 원리라든지 그다음에 그 어떤 권리의 소멸이나
권리의 인수나 이런 제도가 절차가 보면은 강제경매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강제경매를 갖다가 공부하시고 나면 공매는 굉장히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또 그 기회가 되면은 따로 한번 챕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권리 분석이라 함은 경매 대상 부동산의 등기 중 매각 이후 말소되지 않고 잔존하여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등기의 존재 여부를 분석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특별법에 따라 경매 이후 소멸되지 않는 대항력의 존재 여부와 유치권의 존재 여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리 분석이라는 게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크게 복잡한 게 아니고 첫째는 등기를 기준으로 해로운 등기가 모두 말소가 되는지 또는 어떤 등기를 낙찰자가 인수하는지 여부를 분석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특별법상의 대항력이나 유치권의 존재 여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권리 분석에 바라고 해도 뭐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에서 제가 이제 뭐 강제경매, 임의경매, 형식적 경매 이렇게 세 개를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일단 그 문헌으로 설명을 드렸고 뒤에 그 각각의 절차에 대해 절차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놨으니까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제경매 기호를 먼저 보겠습니다. 1단계가 있습니다. 자, 채권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채무자가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는 편의상 은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날 채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이요. 은행을 찾아갑니다. 은행을 찾아가 가지고서 대출 신청을 했고 대출 신청을 하고요. 은행에서 내부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해보니까 대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은 채권자와 채무자는 대출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대출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출금을 지급을 합니다. 편의상 금액은 1억으로 하고 만기는 1년으로 하겠습니다. 자, 1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채무자가 원리금을 상환 못하고 연체가 됐습니다. 연체 상태에 빠진 거죠. 그러면은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 회수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진 변제 1억 원을 자진 변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체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을 갖다가 찾아내서 그 재산에 대해서 강제 회수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이 상황에서 은행이 채무자 재산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어, 아파트가 한 채 나왔습니다. 요 아파트를 그러면은 이제 은행은 강제적으로 아파트를 갖다 강제적으로 매각을 해가지고서 대출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자, 2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1억 원을 안 갚은 상태죠. 그다음에 이게 연체가 됐습니다. 근데 채무자 소유 아파트가 발견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채권자가 직접 아파트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법 체계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갖다가 강제로 뺏어다가 매각하는 것은 이거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사실상 뭐 문명 국가는 모두 다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직접적인 어떤 자력 구제를 갖다가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중간에 법원을 개입시킵니다. 법원이 개입이 돼가지고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서 대여금이라는 거는 요 대출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채무자가 1억이라는 대출금을 연체를 했으니까 법원에다가 요
대여금을 갖다가 1억 원의 대여금을 받기 위해서 요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법원은 채무자에게 소송 내용을 통보를 합니다. 채권자가 너한테 1억이라는 받을 돈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해왔다. 그래서 이게 소장이 요 채무자한테 그대로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소송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뭐 항변할 사유가 있을까요? 너 이 1억이라는 돈을 빌렸는데 연체가 됐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명확하죠. 그럼 사실상 이 소송은 그렇게 크게 쟁점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은 채권자하고 채무자에게 판결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B는 A에게 1억 상환하라. B라는 거는 이제 채무자죠. A는 채권자고요. 그러니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억 원을 상환하라. 이게 당연히 이런 판결문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요 판결문을 가지고 이제 3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로 가서 채권자는 판결문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채무자 소유 아파트를 경매 신청합니다. 이 경우를 이 상황 요 경우에 진행되는 경매를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자, 강제 경매는 이 중간에 요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요 단계가 뭐 하루 이틀이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 소송 절차를 밟는다면은 어, 한 5, 6개월 정도는 너끈히 걸립니다.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는 이렇게 한 5, 6개월 정도가 걸리게 되면은 채권자는 아주 좀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 드러내게 됩니다. 뭐냐 하면은 채무자는 자기가 연체가 되고 소송이 들어오면은 이 아파트를 은행이 강제 처분할 거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확실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채무자는 이 아파트를 갖다가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 거의 그러지 않을 겁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또는 뭐 연체가 되고 난 직후에라도 이 아파트를 갖다가 제3자한테 팔아버리겠죠. 팔아버리게 되면은 어, 은행은 이 뭐 2단계를 갖다가 개고생해 가지고서 거쳐 가지고 판결문을 받더라도 이 아파트를 제3자한테 팔아버리면은 은행은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은행은 뭐하러 이 짓을 갖다가 이것도 공짜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비용이 꽤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비용에 몇백만 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러면 은행으로서는 이게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가지고서 이 단계에서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전에 아파트를 매도해 버린다면은 닥쳤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는 그런 꼴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은 이 경우에 대비해서 채권자인 은행의 권리를 갖다가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채무자가 판결 전에 아파트를 매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아파트에 가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체 직후에 이 아파트에 가압류를 갖다가 은행이 걸어 놓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채무자가 이 아파트를 팔아버리더라도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가압류가 돼 있는 상태에서 팔아버리더라도 2단계를 거쳐서 판결문을 받으면은 3단계를 거쳐서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상황에서 요 가압류 등기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죠. 여기서 나오는 이 가압류 등기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권리 분석을 이제 저희가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가압류 등기는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세 가지 등기 중에 하나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의경매, 두 번째로 이제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이것도 1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로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채무자가 은행을 찾아가서 대출 상담을 하면서 자기 소유 아파트를 갖다가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아예 처음부터 은행에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이제 내부 심사를 하고요. 내부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고요. 심사 결과 대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채권자와 채무자는 두 가지 계약을 체결합니다. 첫째,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담보 계약을 또 체결하게 됩니다. 이 담보 계약의 결과 채무자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서 아파트 등기부에 등기가 되죠. 그 다음에 대출 계약에 따라서 대출금이 또 만기 1년짜리로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1년이 경과했습니다. 똑같이. 1년 후 또 연체가 됐죠. 연체가 됐으면은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 회수 절차가 필요한데 이 경우에 은행은 이미 손쉽게 이미 사전에 확보해 놓은 채무자 소유 자산이 있죠. 요거에 대해서 경매를 들어가게 됩니다.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에서는 채권자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사본과 대출계약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담보자분 아파트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합니다. 요거를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앞전에 봤었던 그 강제경매가 있었죠. 강제경매는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는 그런 이제 복잡한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 그것에 반해서 이 임의경매는 그런 소송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연체가 돼서 연체가 되면 즉시 이 채무자가 담보 제공한 아파트를 갖다가 이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절차는 상당히 좀 간편하죠. 그다음에 이제 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은행은 타 채권자에 비해서 일반 채권자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은행이 매우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이 대출을 해줄 때 어떻게 해서라도 담보를 잡으려고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임의경매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마지막 하나 보시겠습니다. 형식적 경매가 있습니다. 형식적 경매는 그 요즘에 좀 어, 어떻게 보면 뭐 소액 큰 돈 안 들이고 소액으로 이 부동산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수단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건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지가 1000평짜리 토지가 있습니다. 여기 1000평짜리 토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토지는 A가 지분의 2분의 1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B가 2분의 1 또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1000평의 토지는 A와 B가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 뭐 어떤 원인을 을 통해서 이게 공유가 됐는지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둘이서 이제 사이좋게 이 토지 1000평을 갖다 공유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A가 이제 공유는 싫다. 내 단독 소유로 좀 바꿔달라. 그러니까 2분지 1이면 500평이죠. 500평이라는 그 토지로 어, 토지를 갖다가 내 단독 소유로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으면은 법원에다가 분할 청구를 합니다. 이 두 개의 이 1000평짜리 땅을 딱 나눠달라.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그 땅이라는 게 있으면은 어떤 부분은 그 뭐 큰 길에 대로에 접하고 있고 접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어느 부분은 뭐 햇볕이 잘 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상대적으로 좀
조건이 좋은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조건이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인지상정으로 어, 조건이 좋은 쪽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럼 상대방은 쪼단가요? 상대방은 거기에 응하지 않겠죠. 상대방은 또 거꾸로 상대방이 좋은 쪽을 가지려고 하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 땅에다 금을 그어서 선을 그어서 어떤 두 개의 필지로 나누는 그런 절차가 합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법원은 A와 B를 일단 합의를 유도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안 된다면은 합의 불성립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법원은 어떻게 하냐면은 토지를 매각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법원은 전체 전체 토지 전체 토지를 경매하고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줍니다. 요게 형식적 경매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 흥미 있는 파트인데요. 저도 요거를 갖다 몇 건 했었고, 그걸 통해서 뭐 조금 더 재미도 보긴 했었는데, 그 형식적 경매 사건을 제가 나중에 따로 챕터를 할애 해가지고 한번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보다 더 재미있는, 그다음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